오늘은 이제 올바른 인간관계, 진정한 친구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걸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걸 하게 된 계기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수요일마다 이제 수요법회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못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법회에서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하기를, 위로를 바라는 마음은 왜 생기는 것인가? 그런 심리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며칠 전이죠.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재탕을 해서 법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인간관계의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위로를 바라는 마음이 왜 생기는가 했을 때,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무리지어서 살고자 하는 욕망, 혼자 떨어져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본능이다. 여기에서 일단 출발을 하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어떤 무리를 짓고자 하는 욕망, 관계 욕구, 흔히 말하는 관계 욕구가 왜 위로를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 그 부분은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일종의 그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소중하다, 나는 특별하다, 이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계 짓고자 하는 욕망, 이 결합이 되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제가 어쨌든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본문을 2분, 3분 만에 끝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럼 그렇다고 치고 인간관계는 왜 그렇게 쉽지 않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 핵심적인 측면은 그러면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간관계가 왜 어려우냐?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살펴보는데 가장 잘 인간관계의 모습을 그나마 잘 볼 수 있는 게 친구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간관계는 이미 어떤 틀이 정해져 있거나 거기에 목적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 직장 어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고객과 주인, 가게 주인 간의 관계, 이미 여기는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목적과 그런 목적이 이미 존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거는 관계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 관계는 그나마 다른 게 없습니다. 친구 관계는 저번에 제가 보왕산매론 할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친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그냥 같은 동네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노는 사람, 같이 노는 사이, 그게 친구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문으로 붕자를 쓰면 그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동창, 같이 같은 서성 밑에서 공부하는 사이가 이제 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벗우자를 쓸 때 우자는 좀 차별을 짓는다면 같은 뜻을 가진 사이, 사람들을 지칭할 때 뭐 벗우자를 쓴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친구 말하면 그냥 특별한 어떤 기존에 정해진 관계, 정해진 틀이 없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이, 같이 노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 인간관계의 그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나마 잘 볼 수 있다. 왜냐? 다른 관계는 이미 어떤 목적이나 용도나 이해관계가 확연하게 있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쉽지가 않지만 친구 관계는 그렇지가 않다. 그럼 친구 관계를 생각했을 때 왜 우리는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할까? 많은 사람들의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친구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이게 항상 제가 템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차담을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템플 온 젊은 친구들하고 차담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친구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대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게 공통된 고민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은가? 하면은 첫 번째는 내가 보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저 친구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저 친구의 아바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바타하고 내 마음이 상대를 하는 거지, 현실에 있는 그 친구하고 내 마음이 직접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 같이 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죠? 마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음이 내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마음이 내는 냄새를 맡은 적도 없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풍기는 그 맛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접촉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매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마음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마음이 내는 소리도 들은 적이 없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친구의 마음은 서로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매개가 필요합니다. 그 매개는 어디 있냐? 마음은 마음 안에 있는 것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게 뭐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보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만든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내 앞에 시계가 있다, 카메라가 있다, 친구가 있다, 스님이 있다 하는 이미지를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요. 그럼 내 마음이 상대하는 것은 실제 그 친구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낸 그 친구의 이미지, 다시 말하면 그 친구의 아바타 하고 내 마음이 상대하는 겁니다.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자면 왜 지금까지 숱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연애를 하고 그러는데, 그럼 연애를 하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헤어지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현실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 아바타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아바타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현실의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처음 봤을 때는 내 눈에 흔히 하는 말로 콩깍지가 셔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아바타가 엄청나게 멋있고 그랬는데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현실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다시 정보가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아바타의 모습이 바뀐 거야. 그럼 실망하는 거지. 실망하고 아,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네. 그럼 싫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관심이 줄어들고 예전같이 그렇게 막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거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현실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이미지, 아바타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내 주관적으로 만든 겁니다. 내가 싫어하면 싫어하는 모습으로, 좋아하면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실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첫 번째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라. 내가 실제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상, 이미지, 아바타하고 내가 상대를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 사람하고. 흔히 하는 말로 한번 미운 틀이 박히면 아무리 그 사람하고 사이를 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운 틀이 빠져야 돼.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설령 내가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내 친구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치자. 아, 내가 내 친구를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실에 있는 그 친구도 계속 변합니다. 나이도 먹고 성격도 변하고 뭐 경제력도 변하고 그 친구의 대인관계, 사회관계도 변하고 끊임없이 변해요. 5년 전에 그 친구하고 1년 전에 그 친구하고 지금 그 친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대로 내가 계속 내 안에 있는 아바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 하는 거 우선 우리가 전제로 깔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은 마음끼리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접촉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은 항상 마음 안에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놈하고 상대를 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저 카메라는 내 거다 라고 내 마음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 카메라를 아무리 눈이 카메라가 진짜 빵꾸가 나도록 쳐다봐도 저 카메라 어디에 저 카메라는 내 거다라는 표시가 없어요. 설령 뭐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거를 차를 예를 들어서 저 차는 내 차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 내 차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자동차 등록증 같은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내 차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냐? 내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같은 걸 보면. 그런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내 거다라는 것을 그냥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지 실제 그런 표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종이에 쓰여진 잉크 자국에 불과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잉크 자국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실제로 표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뭔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실제 세계에 있는 뭔가를 절대로 마음은 소유할 수가 없어. 왜냐? 마음 자체가 제가 앞에도 막 이야기했지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게 마음인데 어떻게 마음이 현실에 있는 저 카메라를 가질 수가 있어요? 못 가집니다. 근데 마음은 나는 카메라도 있고 차도 있고 사랑하는 애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있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바꾸면 소유하는 거죠. 나는 카메라도 가지고 있고
차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마누라도 가지고 있고 자식도 있고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내 마음 속에서 그러한 것들의 뭐를? 이미지, 아바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마음 속에 있는 것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 속에서 내 친구의 아바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나는 그 친구에 대한 집착이 크다. 예를 들면 내가 내 마음 속에 내 자식에 대한 아바타에 대한 강한 소유의식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크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은 실제 현실에 있는 그 내 자식이 아니고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 자식의 이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만들어 놓은 내 자식의 이미지, 내 자식의 아바타, 그거를 내 마음이 콱 붙들어 매고 있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면 인간관계의 본질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간관계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내 마음이 접촉하는 그 친구는 현실의 그 친구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아바타다.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현실하고 현실의 그 친구하고 안 맞으니까 인간관계가 힘들다. 두 번째는 어찌 내가 현실에 있는 그 친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 친구를 맞춘다고 해도 현실에 있는 이 현실은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한다 이거지. 그걸 우리는 집착이라고 표현을 해요. 집착이라고. 마음이 소유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핵심을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했다고 치면, 그러면 인간관계의 가장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관계를 그나마 우리가 좀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친구관계를 놓고 보자. 우리가 우정을 이야기할 때 앞에 반드시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우정, 순수한 우정, 이런 표현들이 항상 앞에 붙어요. 왜 그런 형용사가 붙느냐?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못하거든. 우정이 영원하지가 못하고 우정이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인터넷에서 친구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백과사전에서 정의한 거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를 정의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 공모를 했답니다. 뭘 했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친구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거를 쫙 상금을 걸고 모집을 했대요. 거기에서 1등을 한 게 뭐냐,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바로 친구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오직 그 사람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다라고 이야기한 게 1등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친구는 뭐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막 그럴 때 나에게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격려해주는, 너는 절대로 능력이 없고 힘없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친구다라고 우리 뭡니까 깨달은 그 부처님들이나 보살님들이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친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제가 수요법회에서 받은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친구에 대한 정의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우리는 친구로부터 내가 좀 힘들다, 괴롭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럴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죠. 이익이 되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면 경제적인 이익, 물질적인 이익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 친구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 먹으면은 저 친구 덕에 내가 좀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물질적인 이익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이익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이익, 정서적인 이익. 예를 들면 내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좀 자포자기한 상태, 즉 정신적으로 괴롭고 정서적으로 힘들 때 나를 힘이 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나는 그 친구로부터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이익입니다.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익이죠. 우리가 친구들로부터 바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이익을 바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익, 정신적인 이익, 정서적인 이익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이익을 제공을 해주면 그 친구가 좋고 친구가 나에게 그런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별로고 오히려 그 친구가 나를 해롭게 하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정서적으로 해롭게 하는 게 뭡니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친구가 그건 나에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의 이익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싫은 거예요.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못해주면 나도 못해주고 이게 이제 현실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현실에서의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힘들 때든 내가 좋을 때든 한결같이 내 곁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한결같은,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말은 뭐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친구 유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어디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뭐 이 이야기는 새겨듣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친구 유형은 4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친구가 있다. 꽃과 같은 친구는 뭐냐? 꽃이 활짝 피면 보기 좋고 예쁜데 시들면은 시들시들함이 벌벌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꽃과 같은 친구는 자기가 좋을 때만 나를 찾는 친구예요. 자기가 힘들거나 자기가 괴롭거나 뭐 등등 할 때는 나를 찾지를 않아. 자기가 활짝 핀 꽃처럼 멋있고 행복할 때만 나를 찾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울 같은 친구는 재는 거지.
이 친구가 나한테 덕이 되나 저 친구가 덕이 되나 저울 재듯이 다 재가지고 자기한테 덕이 되는 사람하고만 만남을 가지는 이런 친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친구죠. 지금까지는 현실에서 보는 친구. 지금부터는 바라는 친구 유형은 산과 같은 친구. 산이라는 것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거기만 가면 그 친구가 나를 반겨주는 거지. 이런 이렇게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는 사람.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친구가 산과 같은 친구다. 뭐 요렇게 이제 이건 우리들의 희망사항이에요. 이런 친구가 현실에 그런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것 같네. 이런 친구가 현실에 있느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쪽에 가까운 사람은 있겠지만 이런 사람은 없어요. 부처님이나 깨달은 분들이나 이럴 수 있지. 네 번째, 땅과 같은 친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고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깊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푼다. 그렇죠. 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 기회를 제공하는 게 땅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땅과 같은 친구는 현실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못하는데 솔직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자식이 뭐 어릴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기특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처음 1년은 뭐 열심히 해서 떨어졌지만 뭐 그럴 수 있지. 2년째 또 떨어져. 공부를 잘하는 애가 왜 그러지? 3년째 또 떨어졌어. 그때부터는 아무리 부모지만 자식을 보는 시선이 의심의 눈초리가 들어가고 마음이 조바심이 생겨요. 쟤가 왜 저러지? 야, 저 해서 되지도 않는 공부를 왜 한다고 쟤 붙들고 있나? 그냥 노선을 바꿔서 일반 회사 들어가면 안 되나? 그 친구 자식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들어와서 좀 쉬려고 이제 딱 텔레비전 보려고 좀 있으면은 엄마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거는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고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부모도 하물며 그런데 친구 간에 한결같이 뭐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이런 친구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들의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친구는 한결같은 친구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대하는 인간관계 친구는 어떤 이익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이익만 말하는 게 아니다. 정신적인, 정서적인 이익도 포함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왜 나에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을 나는 싫어할까? 내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친구는 왜 싫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는 소중하다. 나는 특별하다. 내가 아니면 나를 누가 지키랴. 이런 마음이 아주 뿌리 깊은 우리 깊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상이라고 그러죠. 아상. 근데 이 아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잘난 척 하는 사람,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응? 그런 사람 보고 아상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아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평범하고 착하고 선량하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불자도 아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봉사하는 누구한테나 잘해주는 항상 웃는 낯으로 이야기하고 양보하는 이런 사람도 마음속에는 아상이 가득 차 있다. 이 아상이라는 것은 나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특별하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내가 직시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는 그냥 그게 뭡니까? 그 양두구육이라고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중생인데 깨달은 사람인 것으로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상이라는 건 뿌리가 깊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아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다 말을 하면 마음속으로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를 봐도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아상이 없다면 인간관계가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인간관계는 우리는 다 힘들어합니다. 그거는 나에게 아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젠가 그제 제가 이제 포행을 갔다 오는 길에 사천왕문 앞에서 이제 거기 돌탑을 좀 이제 쌓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조만조만하게 쌓았는데 좀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우리 종무소 앞쪽에 있는 거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저 사천왕문 앞에는 좀 쌓아놓으면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얼마 전부터는 크게 그냥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심심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혼자서 뭐 주변에서 돌 주워와가지고 이제 쌓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나이가 좀 돼 보이는 처사님이 딱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참 돌탑도 엉성하게 쌓고 있는데 말이야. 근데 내가 쌓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듣는 순간 내 기분이 어땠겠어요? 아이 참, 저 인간이 지가 뭔데 내보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쌓고 뒤에서 이제 내보고 하는 말도 아니야. 지나가면서 뒤에서 그냥 뒤통수에다가 대고 참 돌탑도 엉성하게 쌓고 있는데 말이야 저 스님이 그러더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내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기분이 살짝 안 좋았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콧대가 높고 그냥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나는 남들과 다르다, 특별하다 이런 마음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돌탑을 엉성하게 쌓는 사람은 내 처음 보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확 상하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이 지나가면 좋은데 그것도 내한테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은 항상 탑이 있는데 말이야. 그 탑이라는 게 왜 절에 있을까? 스님 알아요? 물어보고 그럼 내가 대답을 하면 듣고 뭐 옳다 그러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어놓고 자기가 대답을 해. 내가 좀 기분도 좀 상하고 해서 대답을 빨리 안 해서 그런 아, 그게 뭐 옛날에 부처님이라고도 안 그래. 부처가 죽어가지고 뭐 제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사리를 갖고 가서 지가 다 알면서 내한테 그거를 또 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뭐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또 신이 나가지고. 근데 왜 스님을 스님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글쎄요, 뭐 특별한 유래는 밝혀진 게 없는데요. 그렇지, 스님도 모르지. 그러면, 그 말 들으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했나네.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승이잖아, 승. 응? 승 뒤에 님자를 붙이니까 승님이 발음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행을 뺀 거야. 그래서 스님이 된 게 아닐까요? 그 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그 내가 좀 이렇게 신이 나서 막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시큰둥하게 말하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근데 스님 말투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쪽이죠? 예, 뭐 그렇죠. 그래, 저쪽 사람들은 안 고쳐져, 이게 말투가. 우리 사람들은 다 서울 가면 서울 말투로 이게 다 바뀌는데 저쪽 사람들은 안 바뀌어. 그건 내보고 어쩌라고 안 바뀌는 거를. 그 계속 내한테 물어보는 거야. 고향이 어디냐고.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상대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이지. 거 80이 다 돼가는데 말이야. 그건 내보고 어쩌라고. 나도 60인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뭐 작은 나이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 상대를 안 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경우를 가만히 놓고 보자. 만약에 나에게 그런 내가 아까 말한 아상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거는 잘못된 생각 아닐까? 이 정도 생각을 하지 순간적으로 뭐 흔히 하는 말로 빡친다거나 뭐 짜증이 나거나 그런 감정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저는 아직 득도를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라서 아상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이 아닌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나는 특별하다. 특별한 내가 내 나름대로 신경 써서 돌탑을 쌓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참 엉성한 사람이 돌탑을 엉성하게 쌓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경험은 우리가 누구나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죠. 그 양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짜증나게 말이야. 라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 행자 생활을 끝내고 이제 삼위계를 받고 강원에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행자들은 이제 어디를 가거나 이제 이동을 할 때, 걸을 때는 손을 흔들면 안 돼요. 차수를 해야 돼, 차수. 흔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어디 또 걸어가면서 막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봐서도 안 돼. 그렇게 이제 행자 생활을 한 8개월 이상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차수가 뭐냐면 손이 딱 요렇게 하고 다니는 게 이제 요게 차수하는 거지. 요러고 다녀야 돼, 항상. 이제 뭐 그런 말도 있어요. 행자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방 도주 할 때도 차수를 하고 뭐 도망을 갔다는 뭐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아주 엄하게 그걸 시켜요. 한 8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삼위계를 받고 정식 스님이 되고 나서도 이게 습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어디 이제 절 안에서 걸어갈 때는 차수를 하니까 이제 그 위에 스님이 이제 스님 행자 아니니까 차수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한테. 내가 행자 때는 스님들이 내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너무 내가 감동을 한 거야. 진짜로. 세상에 내를 인간 취급해주는 사람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행자 때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다 나가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고개도 들지 마라, 손도 흔들지 마라, 신도들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마라,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요. 그런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개월 뒤에 이제 차수 안 해도 돼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막 감동을 한 거지. 나를 이렇게 참 사람 대접 다 해주고. 이건 뭐냐 하면 행자기간 동안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아상이 좀 억눌러져 있었던 거지. 내 안에 있던. 그것이 딱 3위계 받고 나니까 다시 그냥 원상태로 바로 그냥 빠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8개월 동안 차수한 게 다 도루묵이 돼가지고 이제는 손 흔들고 다녀도 되는구나. 막 신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잘 모르지만 느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아상이라는 게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내 마음이 작용을 하는데 상대방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 끝없이 나오니까 계속 하자면 끝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친구,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은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거지.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둘 수 있나? 사실은 해답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그런 사람을 하면 됩니다. 그게 더 쉬워요. 겉과 속이 100% 그렇게 다 못 되더라도, 속으로는 안 되더라도 겉으로라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다는 게 말이 쉽지 어려워요. 그 친구가 내 돈 떼먹어도 웃는 낯으로 그 친구를 대하고, 그 친구가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내를 막 욕하고 다녀도 그걸 뻔히 알아도 그 친구랑 즐겁게 재밌게 놀고 이렇게 사는 게 한결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죠? 쉬운 게 아닙니다. 한결같은 친구를 찾는 것보다 내가 한결같은 친구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쉽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한결같은 친구가 되느냐? 내 친구가 막 내 모르게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내 험담을 하고 다녀.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다 들어와. 듣는 순간 속에서 열불이 나죠.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것도 내 앞에서는 전혀 그런 말 안 하는 것처럼 해맑은 낯으로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냐? 이중적인 인간.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이런 마음이 내 자신을 완전히 뒤덮으면 나는 한결같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한결같은 친구가 되려면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거를 내가 캐치를 해서 이런 마음은 내 안에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이 분노를 내가 다스리고, 내 안에서 친구로 인해서 배신감이 일어나면 그 배신감을 내가 알아차려서 다스리고, 이런 어떤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결같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통찰의 힘이 강해야 한결같은 친구가 된다. 결국 결론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딱 하나잖아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는 거. 자기 성찰을 하며 사는,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결국 핵심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나, 이거를 내가 놓치지 않는 게 자기 성찰입니다. 그것이 자기 그러한 힘이 커지면 자기 성찰의 힘이 커지는 거고, 자기 성찰의 힘이 크면 나의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자타가 일시에 성불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요원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가끔 예불 할 때는 하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안 해버리면 그 대가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주변 인간관계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일희일비하면서 나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통찰의 힘을 길러야 된다. 결론은 항상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 올바른 인간관계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올바로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결국은 우리는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구나 라는 것.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익, 정서적인 이익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는 이익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친구를 내가 만날 수 있나. 그 길은 내가 한결같은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렇게 하자면 자기 성찰의 힘을 내가 길러야 된다. 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